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철 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은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칼륨과 칼슘이 풍부한 무화과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6년) 1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6.19 가계부채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 등 세금을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규제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이미 집을 갖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염두에 두고 있던 다주택 투자자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작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는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기존 0.6에서 3%에서 1.2에서 6%로 조정하고 양도세 최고 세율은 65%에서 75%로 올리며 취득세 역시 높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60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그리고 이사로 인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는 이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양도 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등 주택을 처분하는 순서를 잘 설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주거시설의 수요가 늘고 있을까요? 최근 1, 2인 가구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큰 평형의 주거공간보다는 소형 주거공간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66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는데요. 게다가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인 1, 2인 가구를 겨냥한 오피스텔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와 투자자가 많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중심의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대출 문턱이 낮은 데다가 청약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다양한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오피스텔 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요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영앤리치, 즉 젊은 부유층이 늘어나면서 고급 오피스텔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고급 오피스텔은 높은 퀄리티의 자재를 사용하여 세련되면서도 절제미를 갖춘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거 원룸으로 구성되었던 오피스텔이 현재는 1.5룸이나 2룸 등 아파트 못지않은 다양한 평형대에 특화 설계까지 갖추고 있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와 같은 2인 가구 역시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입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오피스텔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를 비롯해 텔레비전, 책장 등 가전 가구가 주거 공간에 갖춰져 있는 것으로 설계 단계부터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손꼽히는 수납 부족 문제 역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을 알아볼 때는 내부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역세권 입지인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역세권 오피스텔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어 지역 이동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주변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을 비롯해 대형마트나 영화관, 백화점, 병원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업무지구나 산업단지가 가까워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데다 임대 수요가 풍부해 공실 우려를 덜 수 있는 오피스텔이 인기가 높다는데요.
문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한데요. 현재 많은 오피스텔이 분양 보증 없이 계약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 분양 초기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 매입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현재 오피스텔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피스텔을 알아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파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로봇형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스마트한 로봇 청소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그리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집안일에 많은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청소 중에서도 바닥을 쓸고 닦는 일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가사노동으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 텐데요.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가사노동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스마트한 가전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로봇 청소기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유통, 무역, 건설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상사로서 특히 유통과 무역 부분에서는 전문 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철강, 에너지, 화학, 패션 소재, 소비재, 산업용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의 아이템을 취급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기 브랜드 제품들을 유통하면서 시장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이곳. 특히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차별화되며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자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로봇 청소기 브랜드의 국내 독점 판매에 나섰다고 합니다. 로봇 청소기의 본질은 시간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들여 청소해야 할 것을 로봇 청소기가 대신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세탁기가 발명되었을 때, 그리고 나일론이 발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빨래 노동에서 해방되었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경제활동 전선에 합류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일궈내었습니다. 저희는 로봇 청소기가 그런 가전혁명의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면 청소하던 시간을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으로 돌리면서 발등에 떨어진 일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로봇 청소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활용되는 돌출형 라이다 센서를 장착한 제품이라는데요. 돌출형 라이다 센서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주위에 레이저를 투사하여 지형을 파악하는데, 돌출형 센서는 외부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구조로 외부 이물질이 끼이면 작동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다 센서는 로봇 청소기의 핵심 센서로 제품 단가도 높아서 고장날 시에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형 라이다 센서는 로봇 청소기의 윗부분에 위치하는 특성상 바로 앞에 있는 낮은 장애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출형 라이다 센서는 전체적인 로봇 청소기의 높이를 높아지게 합니다. 따라서 밑 공간이 낮은 소파나 침대 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불이 쳐서 가구를 손상시키는 일이 잦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로봇 청소기는 외부 이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차세대 매립형 센서를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센서가 로봇 청소기 앞면에 위치해 낮은 높이의 장애물도 쉽게 피해갈 수 있으며, 센서가 돌출돼 있지 않아 소파 밑에도 쉽게 들어가서 가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4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고성능 저소음 무브 모터를 채택해 소음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으로 카펫이나 마루, 대리석 등 바닥 타입에 상관없이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는데요.
로봇 청소기 전용 앱을 통해서 흡입색이나 물 분사 정도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집안의 특정 구역만을 청소하거나 예약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클린 스테이션 기능을 통해 로봇 청소기 스스로 먼지통을 비운다는데요. 편리할 뿐만 아니라 먼지통을 비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 날림 없이 쾌적하게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로봇 청소기는 이미 시간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봇 청소기를 통해 공간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근 가전제품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제품의 자체 성능도 중요하지만 제품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부여할 수 있는 미적 가치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유선형 디자인을 채용해 미술관의 조각품 같은 미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루 종일 쓸고 닦아도 끝나지 않는 집안 청소. 이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스마트한 기능을 탑재한 로봇 청소기를 이용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하면서 트렌디한 생활 소비재 글로벌 제품들을 발굴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 제품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발굴하여 전문 유통 판매사로 거듭날 것이며 더불어 자사 생활가전 브랜드와 제품들도 함께 개발하여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친 적이 없는데도 무릎이 붓고 통증이 생긴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요즘에는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뼈라고 합니다. 뼈는 각각의 마디가 있으며 이런 뼈와 뼈를 이어 결합하는 구조를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손가락 마디나 무릎이 대표적인 관절 부위이며 관절은 몸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절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데요. 관절염이란 무엇일까요? 네, 관절염은 2개 이상의 뼈가 맞닿는 부위인 관절에 고령, 과사용, 비만, 외상, 세균 침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염증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몸무게가 실리는 무릎, 엉덩이, 척추, 발목 관절 등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골절이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모든 관절 부위에서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노화나 과도한 관절 사용, 그리고 비만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연골이 다르면서 발생한다는데요. 그렇다면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관절염을 방치하면 만성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통증, 부종, 관절면의 변형으로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여 걷는 게 힘들어지고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화됩니다. 근육이 약화되면서 뼈의 변형과 통증이 심해지고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나 비만, 우울증, 2차 질환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중 대표적인 관절염은 무리한 노동을 하거나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세한 진찰과 함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관절의 상태와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손상의 정도를 평가한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나이가 들어서 많이 쓰면서 닳아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안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 관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게 오게, 아니면 관절염이 있더라도 안 아프게, 덜 아프게 오래오래 쓰는 게 관절염 치료의 목표입니다. 또한 관절이 망가진 정도와 통증의 정도가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이 심해도 많이 안 아플 수가 있고 심하지 않더라도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마다 각각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생활 습관의 교정,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상태에 따라 먹는 약, 주사 치료, 물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전이 없다면 관절 내시경, 휜다리 교정술, 인공관절 수술 같은 치료 방법을 환자 상태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이 시행되는 수술적 치료로는 관절 내시경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 내시경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법이라는데요. 관절 부위에 조그만 구멍을 만든 후 특수 렌즈와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된 2에서 5mm 크기의 관절경을 삽입해 관절 내 문제를 진단하는 동시에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절 주변에 1cm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통해 관절 안의 병변을 치유해주는 방법입니다. 지저분한 연골 조각을 씻어주고 헐어있는 연골을 다듬어 줄 수 있고, 연골 손상 부위가 크지 않는 경우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 연골 부위를 재생까지도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피부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주변의 연부 조직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안쪽의 병변만 해결할 수 있어 출혈량과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른 편입니다. 관절 손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수술법은 인공관절 수술이라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이란 관절염으로 손상된 관절을 대신할 인공 구조물을 넣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인공 보형물을 신체에 넣는다는 점과 긴 수술 시간으로 많은 환자들이 수술에 거부감을 드러냈다는데요.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 전에 3D 기반의 CT를 이용해 인공관절의 크기와 삽입각도, 절삭 범위를 계획한 후 이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차를 최소화하여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통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심하게 변형된 슬관절을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의 기능과 운동 범위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3일째부터 보행 및 재활 운동을 시작하지만 수술 전 동반된 근력 약화가 수술과 동시에 바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 후 3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질환인 만큼 수술 후 관리가 필수라는데요. 특히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의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종창이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방치하지 말고 정밀검사를 받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국소적 연골 결손, 연골판 파열, 인대 병변 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전 단계의 병변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절염이 급속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꼭 내원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막연히 수술적 치료가 두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이 지연되게 되면 예후가 더 나빠지게 되니 꼭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탈이 많이 나고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관절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길 바랍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농담 삼아 숨쉬기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올바른 숨쉬기는 운동만큼이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호흡기관을 관리 강화해주는 호흡 운동기구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숨쉬는 방법인데요.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 평균 1만 번 이상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산소가 폐로 들어가 피와 만나게 되고 각 장기와 조직에 공급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올바른 호흡은 산소의 체내 흡입량을 늘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조절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고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몸속 에너지로 사용하는 신진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숨쉬는 방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가정집.
잔병 치레를 많이 할 정도로 허약 체질이라는 김은경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몸이 많이 약한 편이라서 그런지 환절기마다 기침 감기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잠잘 때도 자주 깨는 편이었고 편두통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고민이었어요. 호흡기 질환에 자주 시달리던 그녀. 호흡기관의 건강을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해 하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호흡운동기구를 이용한 방법이라는데요. 어떻게 호흡운동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기구 본체에 500ml 식음용물을 부은 후 기구 손잡이에 점으로 표시된 3개의 온도 설정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입이나 코를 호흡 조절기에 갖다 댄 후 저항 설정 링을 돌려 호흡 저항을 조정하는데요. 가장 낮은 저항에서 시작해 호흡력을 강화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4번 정도 약 2달간 사용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호흡하는 힘이 약해서 0단계에서 들숨 날숨을 5번 이상 하기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꾸준히 연습을 해서 이 1단계에서도 10번씩 3세트를 할 수 있어요. 폐활량이 좋아져서 그런지 계단 오르기에도 편하고 알레르기 비염으로도 고생을 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호흡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흡 운동 기구. 현재 폴란드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핀란드 출신의 올리스 쿠레키네는 선천성 천식 환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호흡기관이 약해서 어려서부터 호흡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오랜 치료 과정에서 플라스틱 병을 부는 방식의 저항호흡이 폐활량을 늘려주는 걸 알게 되었고, 사우나의 한정막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마시면 기도가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저항호흡과 전기호흡을 결합하여 호흡 운동 장치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올리스 쿠르키넨이 발명한 호흡 운동 장치를 기반으로 호흡 운동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했습니다. 호흡 운동 기구는 저항 및 증기 호흡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데요. 날숨을 내쉴 때 호흡 운동 기구의 저항력이 기도를 열어주고 들숨을 들이마실 때 저항력이 호흡 근육을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호흡 운동 제품은 호흡에 압력을 가하는 저항 호흡 방식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호흡 운동 기구는 기존의 저항 방식에 따뜻한 수증기로 호흡 운동을 하는 전기 호흡 방식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수증기 온도와 호흡 압력 단계를 차별화해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심지어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도 집안에서 고강도 운동으로 가능한 만큼의 폐활량 증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계절보다 저온 건조한 계절에 호흡기관의 상피가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데요. 증기호흡 방식의 호흡 운동기구를 통해 호흡기관 전반을 보습하고 호흡기 상피에 쌓인 미세먼지나 니코틴을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호흡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편안하고 상쾌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훈련 루틴으로 저희 호흡 운동을 추가했다는 운동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환절기나 겨울철에 컨디션 관리에 애를 먹다가 기구를 사용한 후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성대 워밍업과 성대 보습을 위해서 저희 호흡 운동을 한다는 가수도 있습니다.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활동인 호흡. 앞으로는 호흡 운동 기구를 통해 간편하게 호흡기관을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질환으로 노안과 백내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안과 백내장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노안과 백내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질환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인 눈. 이러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누구나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인 백내장인데요.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노인성 안질환으로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전자기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4050 세대의 젊은 백내장 환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백내장이 생기면 여러 가지 시력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먼저는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안개 낀 듯 뿌옇게 보이면서 물체가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후낭하 백내장의 경우에는 어두운 곳이나 실내에서는 잘 보이는데 밝은 곳에서 오히려 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으로 인해 색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이 푸른색을 차단해서 붉은색과 노란색이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인상파 화가인 모네가 백내장을 앓으면서 붉은색과 노란색이 많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백내장 외에도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질환으로는 노안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백내장은 거리와 관계없이 흐려 보이는 반면 노안은 먼 곳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이 흐려 보이는 질환입니다. 젊었을 때는 수정체가 유연하고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의 힘이 좋아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초점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40대 중반부터는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초점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먼 곳은 잘 보이지만 조절을 해야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은 흐려지게 됩니다. 노안은 40대 중반부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으로 5, 60대가 되면 노안 증상이 심해지면서 이와 함께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노안과 백내장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사용하는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을 통해 두 질환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창기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먼 거리와 40cm에 가까운 거리를 볼 수 있는 이중 초점 인공수정체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거리가 덜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중 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여 먼 곳의 산도 잘 보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거나 요리를 하는 등의 중간 거리도 잘 보고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는 근거리도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야간에 빛번짐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개발되었습니다.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 경우 우선 정밀 검사를 통해 다른 안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 후 난시를 교정하는 추가 시술을 통해 시력이 호전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상 야간 운전을 하는지 원거리와 근거리 작업 중 어느 작업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 자신의 눈에 맞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해 수술이 진행된다는데요. 그렇다면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을 마친 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백내장 수술 후 일주일 동안 물이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1000명 중 1명꼴로 눈 속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염은 수술 후 일주 내에 충혈, 통증, 시력 저하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바로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삽입된 인공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인 수정체 후낭이 혼탁해지는 것을 후발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시력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야그 레이저 치료를 통해 원래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 후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비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눈은 유리체라는 투명한 젤리로 채워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젤리가 물로 변하면서 혼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비문증이 발생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비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 전에 비문증이 있었는데도 백내장 때문에 못 느끼시다가 수술 후에 시력이 좋아지면서 비문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문증은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열공,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박리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 후 비문증이 나타난다면 안과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비문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비문증이 심하지 않으면 가끔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으로 착각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비문증이 심하면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가려져 보이게 됩니다.
비문증이 심해 직장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협하는 노안과 백내장. 두 질환이 발생하면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치주 질환이나 노화, 사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치과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임플란트 수술부터 사후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온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선 개인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고령층에 접어들수록 치아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아는 재생 능력이 없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치아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상실되면 심미적으로 불편할 수 있고 씹는 힘이 약해져 소화기능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치과에 방문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임플란트가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기존의 자연 치아와 유사한 심미성, 저장 능력이 특장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치료입니다.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환자들은 저장 능력이 떨어져 소화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저조한 소화 기능에도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환자분들은 보험 적용으로 2개의 임플란트를 치료 비용의 약 30%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의 부담도 낮아졌습니다. 임플란트는 치과 치료 중에서도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에 속하며 치료 중 자칫 신경을 건드리면 감각 이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철저한 구강 분석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 먼저 임상검사를 통해 대합치와 인접치아, 잇몸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 후 엑스레이, 3D CT를 활용해 정확하게 잇몸뼈 상태를 체크하며 이때 뼈 이식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치아를 받쳐주는 단단한 잇몸뼈가 밑바탕이 되어야 인공치아를 식립하더라도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잇몸뼈가 약하거나 혹은 치주 질환이 진행되고 자연 치아가 상실되면서 잇몸뼈가 흡수되고 약해지는 경우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또는 뼈 이식을 먼저 진행한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진행 시 해당 부위에 마취를 한 후 상태에 따라 잇몸을 절개해 치조골을 노출하는 경우도 있고 절개 대신 드릴링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는데요. 그 후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한편 많은 환자들이 임플란트 수술은 한 번만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데요. 임플란트 수술 후엔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흡연은 잇몸 치유와 직결되어 금연을 해야 하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보철물 장착 후엔 치과에서 설정해준 기간에 맞춰 정기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또한 자연 치아와 같이 치주염, 흔히 말하는 풍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잇몸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평소에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대 수명이 점차 높아지는 고령 사회에서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방치할수록 불편함과 고통이 증가하니 치과에 내원해 의료진과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김동민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수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구강 환경에 따라서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고리식을 동반해 잇몸뼈를 형성해주는 뼈이식 임플란트, 모든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전학 임플란트,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CT와 스캐너를 이용해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를 도모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등 다양한 임플란트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수술 시에는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를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전신 질환의 유무, 복용하고 계신 약, 흡연의 유무와 정도, 치주 질환의 정도, 특히 입이 벌어지는 양도 중요합니다. 이를 다 평가한 후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임플란트 식립 위치 주변으로 해부학적인 구조물, 인접 치아와의 관계, 골량, 골질, 특히 단단한 잇몸의 양도 평가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하게 됩니다. 수술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임플란트 수술 시에 인지되는 위치 이상이라든지 이런 작은 오류는 즉각 수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불가능한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적절한 처치를 통해서 치유시킨 뒤 추후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별로 치유가 불량하다든지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이 감염을 컨트롤하면서 치유를 시킬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수술 계획을 잡을지 평가합니다. 평소에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치과에 자주 방문해서 치료받고 관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참고 참다가 아파서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중장년층, 고령층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주질환, 즉 풍치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관리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은 치주염 환자의 경우 평균 5개에서 7개의 치아를 발치하는 반면, 잘 치료되고 관리되는 치주염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1개 미만의 치아를 발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소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내 치아를 지키는 것이 구강 건강을 위해서도 내 지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현대인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직업 환경은 과거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늘어나 이른바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가 많아졌다는데요. 이러한 정신건강의 악화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무기력이나 수면장애, 두통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쌓아두지 말고 예방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스트레스성 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독일에 있는 대학에서 음악치료학 박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희덕 대표. 그가 눈여겨본 것은 바로 자율신경 기능 장애라고 하는데요. 자율신경계란 우리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현대사회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며 그 기능 또한 악화시킵니다. 이럴 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면역체계가 무너지며 스트레스 상황에 더욱더 민감하고 취약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드러나는 다양한 스트레스성 증상 이면에 자율신경계에 주목하며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 즉 자율신경 실조증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측정기구를 이용해 상담을 진행한다는데요. 이 도구는 전정 감정 반사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의 상태에 따라 얼굴 미세 떨림과 머리 경추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HRV 자율신경계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신경생물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상담치료 프로그램에서는요,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신경생물학적 지표와 환자분들이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주관적 영역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 후에 스트레스 지수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영역에서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 치료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정신과 신체로 분리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역동성을 지닌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 또한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인정하고 또한 수용하는 과정을 상담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에는 방의 구조와 인테리어 조명, 아로마 오일 향을 통해 우리 뇌가 안정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재현한 테라피룸에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데요. 자율신경이 회복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가 내가 속한 환경이 안전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청각 신호는 우리 뇌가 환경의 변화로 인식하며 집중력과 긴장성을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기성을 갖는 주기파형 청각 신호는 환경의 예측성을 높여 우리 뇌가 안정감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서는요, 45분 동안 주기파 모듈레이션 치료 음악을 청취합니다. 우리 뇌가 이를 안전 신호로 인지하고 이를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율신경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방치하지 말고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신희덕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저는 20년 가까이 독일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군부를 하다가 작년 이맘때쯤 한국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또한 치료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이제 경험하는 치료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우고 경험한 선진문화의 음악 치료를 알리고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스트레스로 인해 무너진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두통, 수면장애, 만성피로, 그리고 과호흡, 가슴 통증,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율신경 밸런스 회복을 통해 대뇌 기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와 관련 있는 뇌신경의 핵들은 모두 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뇌관은 우리 생명의 중추 구실을 하는 뇌로서요, 우리 자율신경계를 관할하고 그리고 맥박 그리고 호흡을 조절하는 뇌입니다. 문제는 바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시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뇌관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의 총 에너지 중에서 뇌관의 활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상위 구조인 뇌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판단이 불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집중력, 주의력, 그리고 기억력,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 저희가 헬스장 러닝머신 위를 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때 저의 호흡이 빨라지고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땀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해서 우리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일시적으로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때 직장 동료가 옆에 와가지고 중요한 업무 보고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짐에 따라 뇌관의 활성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뇌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 스트레스로 인해 이렇게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것은요, 뇌 활성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24시간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를 통해 자율신경이 회복될 시에는요, 대뇌의 활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그 기능 또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세 번째 효과는 뭘까요? 네, 세 번째 효과로는 이제 연기자분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 표정을 짓게 하는 얼굴 근육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수익근인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뇌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5번 뇌신경인 삼차신경과 그리고 7번 뇌신경인 얼굴신경인데요. 이 두 뇌신경은 또한 자율신경계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10번 뇌신경인 미주신경과 서로 상호 영향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 안 좋거나 배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우리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 체내 기관에서는 우리 상태에 대한 감각 정보를 구심성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5번 뇌신경과 7번 뇌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 얼굴 표정을 통해 이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를 통해 이 자율신경이 회복될 시에는요, 우리는 좀 더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스펙트럼의 얼굴 표정을 지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해 감정 전달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콘센트에 쌓인 먼지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콘센트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감전을 막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후에 겉부분은 물티슈로, 안쪽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야 하고요.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 부분은 면봉을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콘센트에 먼지가 쌓인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덮개로 막아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